한국 역사에서 가장 악독했다라고 평가받는 폭군들에 대한 이야기. 가장 대표적인 잔인함이라고 하면 살을 한 점 한 점 포를 뜨거든요. 그리고 그 살을 가지고 젓갈을 담궜다. 본인의 아버지의 부인 새엄마를 묶어놓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좀 약간 다 괜찮지 않은 것 같아. 충렬왕이라고 하는 왕은 굉장히 특이한 사건들이 여럿 있는데 이건 방송에 못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화제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세조는 어떤 사람인가요? 폭군인가요? 안녕하세요. 국경 초월하는 명강의 국경 없는 클래스 오늘 1일 MC 맡은 조세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재미있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는데 오늘도 나온 게스트 짧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에서 온 불갑입니다. 한국 산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와. 선배님! 안녕하세요. 핀란드 온 율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모시는 국경 없는 클래스 김재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사 공부하고 있고요. 가톨릭대 국사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김지원입니다. 혹시 오늘 어떤 주제로 하는 걸까요?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는 그냥 조회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국 역사에서 가장 악독했다라고 평가받는 폭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드디어 이제 탑 3를 탑3. 해주실 거죠? 근데 진짜 한국 역사상 특히 외국인들이 배우게 된 왕들은 네. 좋은 왕들, 착한 왕, 세종왕, 세종대왕. 세종부터 하면 뭐 그런데 안 좋은 왕도 몇 명 있는 거예요? 많죠. 많아요? 아니, 많죠. 백성들한테 피해 많이 주는. 그렇죠. 성군만 존재하는 나라는 없으니까. 영국 역사에서 가장 영국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혹은 딱 먼저 떠오르는 폭군이라 그러면 누가 있나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에서는 평가가 좀 다를 수 있겠는데 헨리 8세라든지 파일스는 전체적으로 잘 평가받고 있는 것 같은데. 리처드 3세. 리처드 3세를 보통 한국에서 비교할 때 세조랑 비교를 많이 해요. 왜냐면 원래 리처드 3사도 본인이 왕이 될 수 없는데 조카를 가둬서 자기가 됐잖아요. 세조도 지금 이제 영화 나오는 왕과 사는 남자의 단종이 조카인데 단종을 패하고 본인이 왕이 됐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폭군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저질렀었던 폭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백성들을 못 살게 하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통 폭군이라고 부르니까. 핀란드에 있나요? 핀란드는 폭군까지는. 핀란드도 다른 나라 침략해서 왕으로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핀란드는 숲속에서 우리끼리 살다가 스웨덴 왕이 갑자기 와서 이제 우리 땅이야 이렇게 했다가 그 후에는 러시아한테 뺏겨가고. 고생만 많이 했던. 미국은 많잖아요. 지금이잖아요. 사실 진짜 제가 처음 떠오른 사람이 백성의 돈 뜯어내고 힘들게 하고 전쟁도 일으키고 그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오늘 이야기 드릴 분들은 여러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논란의 여지 없이 한국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은 폭군이지 라고 공이 뽑히는 사람들 3명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는 폭군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그 사람이 뭐 그렇게까지 폭군인가? 라고 이제 또 평가받는 사람이 있어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먼저 이야기해드릴 분들은 누구에게도 다 폭군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한 번씩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연산군입니다. 두 번째는 이분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충혜왕이라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한국 사람들한테 이미지상 폭군의 이미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의자왕입니다. 여기 앞에 연산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왕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너무 나빠서 나중에 군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씩 말씀드리면 이분은 조선시대 사람이고요.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충혜왕은 고려시대 사람이고요. 정확히는 원간섭기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왕은 백제의 왕이었고 백제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인데 조선에 왕이 없기 때문에 연산군이라고 부릅니다. 왕이었다가 쫓겨나요. 근데 동아시아에서도 조선만의 굉장히 독특한 건데 조선은 반정이라는 게 있어요. 반은 되돌린다, 정상으로. 그 말은 특정 시점이 정상적이지 않은 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대부들이 모입니다. 관료들이 모여서 지금은 정상이 아니야, 지금 뭔가 이상해 라고 하면 혁명 같은 거죠. 연산군 때 관료들, 신하들, 그리고 성리학자들은 연산군 시절을 정상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연산군이 아닌 또 다른 왕이 될 수 있는 이시, 종친들 중에 한 사람을 고릅니다. 그 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이 정상으로 되돌리는 거야 라고 하는 반정을 일으켜요. 그게 중종반정이었어요. 중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정상으로 되돌린 거죠. 그걸로 연산군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됐었던 거죠. 연산군이 무슨 일을 했길래 폭군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반정으로 쫓겨나게 됐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연산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저는. 작년에 드라마 있었잖아요. 폭군의 셰프. 아, 맞습니다. 제가 읽었던 거는 배경이 연산군이라고. 맞아요. 연산군 시절을 모티브로 한 겁니다. 연산군은 다양한 나쁜 짓을 했지만 그 나쁜 짓 중에서 이 사람이 병적으로 집착했었던 게 있어요. 크게는 조선시대의 이데올로기는 성리학입니다. 근데 연산군은 성리학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해요. 어떤 거? 특히나 여자 관련된 문제들, 성적인 문제들. 하지 말라고. 예를 들면 사실 이거는 지금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유부녀들을 일부러 거탈한다거나 여성과 관계를 맺을 때 맺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는다고. 가령 절에 있는 비구니들, 여자 승려들이랑 관계를 맺는다거나 자기 밑에서 일하고 있는 신하의 부인들을 일부러 한다거나 이런 식의 행동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아, 나쁜 놈이네. 나쁜 놈이네요. 나쁜 놈이지. 완전. 그리고 정치보다는 노는 걸 더 좋아합니다. 아,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시 쓰는 것도 좋아하고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할 때 여성들을 꼭 불러요. 아,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채홍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채홍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쁘다고 소문난 기생들을 뽑아요. 수천 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궁궐에다가 부릅니다. 같이 파티를 한다거나. 근데 사실 그거는 조선에서는 있을 수 없죠. 기생은 당시 기준으로 보더라도 하층민이고 성리학적 기준에서는 안 좋은. 안 좋다기보다는 필요한 존재지만 막 이렇게 막 그런 존재는 아닌 존재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궁에 불러서 파티를 열고 술을 마시고 즐기고 관계를 맺고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김정일처럼. 기쁨 줘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그래도 여자를 많이 좋아하는 그거는 뭐 나쁜. 근데 그런 거 하면서 나라 관리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나라를 관리를 못할 정도로. 정치를 하지는 않았고 뒤로 갈수록 더 그런 거에서 더 빠져들다 보니까 잘하는 거 하나라도 있었어요? 아니요. 어떻게 왕이 됐어요? 아빠가 왕이니까. 아빠가 왕이라서 그냥 내려온 거구나.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중요한 게 아버지가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오. 아버지가 성종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아. 조선이 성종 이래로 법전이 만들어지거든요. 경국대전이라는. 물론 지금의 평가에서는 그게 굉장히 보수적이고 너무나도 성리학적 가치에만 충실한 법전이지만 조선에서는 그 법이 체계적이고 당대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는 법전이었거든요. 그거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왕의 힘이 세다. 고위관리가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하급관리들과 연합을 맺고 왕을 견제하고 비판합니다. 근데 고위관리의 힘이 너무 세진다. 그러면 언론을 활용해서 이 왕이 고위관료들을 견제하죠. 이런 식으로 서로 균형과 견제를 맞추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만들었었던 사람이 연산군의 아버지. 그럼 그 왕이 아들한테 실망이. 아빠는 죽었죠. 근데 아들의 성향을 봤었을 거 아니에요. 아빠 탓하니까 제대로 키웠으면 아빠 탓이다. 아빠 탓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성종에게는 하나의 약점이 있어요. 첩이 너무 많아요. 조선시대 왕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첩이 많은 왕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똑같네. 아니, 근데 이상한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첩은 허용되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연산군의 엄마가 원래는 정식 왕후였어요. 근데 성종이 첩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연산군의 엄마가 질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종과 마찰을 빚어요. 그래서 연산군의 엄마가 쫓겨나요. 연산군은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너무 훌륭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왜? 신하들이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처럼 하세요. 아버지처럼 하셔야 됩니다. 영상군은 어렸을 때 트라우마도 갖고 있고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에서 발작 버튼 같은 게 탁 하고 눌리냐면 아버지처럼 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하는 신하들을 보면 너 왜 자꾸 나한테 아버지처럼 하라 그러는 거야? 아버지랑 비교되니까 관리적으로 안 되면 여자라도 아버지보다 더 잘하겠다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끈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무슨 말을 한다. 목에다가 팻말 같은 걸 하나 걸어버려요. 신원패라고 니네들이 하는 혓바닥이 무기야. 그러니까 혓바닥을 닫아. 말하지 마. 그러니까 신하가 함부로 왕한테 무슨 말을 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아.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도 탁 하고 터져버려요. 그래서 어머니가 폐비가 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연루됐었던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본인은 정치에 손을 떼버리고
여자들과 관계를 맺는 데만 집중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거기에 참지 못했었던 신하들이 이 연산군에 동생이 있었습니다. 동생을 옹립시키고 새로 세우고 반정을 일으켰었던 게 중종 반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연산군은 쫓겨나게 되고 왕 묘호로 못 받고 연산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어떤 잔인함이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하나가 어머니가 폐비되는 과정에 연루됐었던 사람들을 아주 그래서 잔혹하게 죽였다는 거. 두 번째는 아버지가 엄마 말고 다른 와이프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른 와이프들 중에 엄마가 폐비되는 과정에서 연루됐었던 두 사람이 있거든요. 그 두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굉장히 패륜적인 방법으로 죽여요. 어떤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아들한테 엄마 죽이라고? 엄마라는 말을 안 하고 복면 같은 거를 씌워놓고 때려 죽여라 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는 때리다가 알았대요, 엄마라는 사실을. 근데도 어쩔 수 없이 때려 죽입니다. 때려 죽인 다음에 시신이 있을 거잖아요. 조선은 일단 죽이는 방법도 이렇게 원래 잔인하지 않아요. 아주 잔인하게 죽여봐야 교형, 목을 자르거나 아니면 사약을 내리거나 죽이는데,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했다라고 하면 보통은 거열형이라고 해서 팔다리를 찢어 죽이는, 그건 진짜 근데 드문 형벌이고, 중국에서 진짜 잔인하게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죽이냐면 살을 이렇게 한 점 한 점 포를 뜨거든요. 이 두 사람한테는 살을 포를 떴다고 보통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살을 가지고 젓갈을 담궜다,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잔인한 성리학적 사고 방식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금기시되는 행동들, 일부러 하는 성향 같은 게 있는 거죠. 약간 소시오패스 같은 사이코 같은. 이 조금 있었고, 그런 패륜적인 일들을 많이 저질렀었던 사람이 연산군입니다. 그럼 조선 중에 제일 악한 왕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 그 사람을 한 명 꼽자 그러면 연산군이겠죠. 그러면 고려의 충혜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충혜왕도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고려시대 왕이고요. 제가 굳이 원간섭기의 왕이라는 거를 강조했었던 이유는 이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데에는 구조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원간섭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원간섭기 시절의 고려 왕의 위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고려의 왕은 부인을 몽골의 황실의 사람들과 결혼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혈이죠. 자, 그러면 충렬왕 때부터 그렇게 되는데, 충렬왕이라고 하는 왕은 당시 원나라의 황제가 쿠빌라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쿠블라이. 쿠빌라이 칸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 사이에서 낳은 왕이 충선왕입니다. 충선왕은 고려의 왕이에요. 근데 원나라 황제의 손자예요. 그렇죠. 그럼 본인은 나는 누구야? Who are you? 라고 물어보면 나는 고려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황제의 손자입니다 라고 하는 게 유리할까요? 후자죠. 후자죠. 본인은 고려에서 정치를 하지 않아요. 원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고려 왕이에요. 그럼 정치를 어떻게 할까요? 편지로 합니다. 그럼 모르죠. 현지 상황 모르면서. 근데 중요한 건 쿠빌라이는 영원하지 않거든요. 쿠빌라이가 죽어요. 다음에 원나라의 황제가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원나라의 새롭게 황제가 되는 사람과 고려의 왕이자 황실의 사람 중에 하나인 충선왕은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줄에 서야 되는가? 그러한 고민을 계속적으로 해야 됐었던 사람이 고려의 왕이에요. 처음에는 원나라 황실의 중요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중요도는 떨어질 겁니다. 원나라의 먼 친척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근데 영국 역사 생각한다면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6세는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 돼버렸잖아요. 왜 다른 부자 없어서. 근데 이분은 어떻게 됐으면 몽골의 황제도 될 수 있었나요? 몽골이랑 고려 이렇게 한 나라 될 수 있던.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마국이라고 황실에 있는 사람과 결혼 관계를 맺는 정도의 나라. 원나라가 보기에 고려는 우리 황실과 연결이 되는 사람들이 왕을 하는 데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는 나라 정도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황실의 권력을 장악하거나 하는 건 절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고려의 왕인 겁니다. 언제든지 원나라 황실이 어떤 사람이 황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바뀔 수 있어요. 실제로 원나라 황실에서 너 왕 하는 거 마음에 안 드네? 라고 하면 쫓아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을 왕을 시킵니다. 아들도 잘 못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사람 쫓아보내고 원래 하던 아빠를 다시 왕을 시키기도 해요. 엉망진창인 거죠. 그럼 충혜왕이 나쁜 짓만 했겠지만 고민도 많았겠네요. 고민이 많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시절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면 고려의 왕이 된다는 건 권위는 있는데 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할까요? 놀까요? 놀겠죠. 파티와 섹스만 합니다. 오, 여기 특징이 다 섹스를 엄청 좋아하네.
근데 이러한 구조 속에 있었던 왕 중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낀다라고 하면 파티와 섹스라고 하는 그 행위가 또 비정상적인. 아, 좀 이상해지는. 어느 정도로 하느냐? 소문을 들어. 전국에 어느 동네에 가면은 진짜 이쁜 애가 있다라고 하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또 레이프 하거나 굉장히 특이한 사건들이 여럿 있는데 근데 방송에 못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예쁜 사람이 있다 소문을 들어요. 그럼 자기 밑에 사람을 시켜. 야 데리고 와라. 실제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거든요. 밑에 사람이 데리고 오는 과정에 먼저 레이프를 한 거예요. 그 소식을 나중에 들어요. 그럼 그것도 참지 않습니다. 그 밑에 사람 죽이고 다시 그 짓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연산군이랑 비슷하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원나라에서도 쫓아내게 되는데, 본인의 아버지의 부인 새엄마죠. 새엄마 중에는 몽골의 황실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새엄마를 묶어놓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또라이. 좀 약간 다 괜찮지 않은 것 같아. 겁탈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겁탈당했었던 그 몽골의 공주는 정신이 온전치 못했겠죠. 그래서 몽골로 가고 원나라에 그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실은 그 사건 때문에 충혜왕은 쫓겨나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연산군과 비슷하게 이 사람은 파티와 향락과 섹스에 미쳐서 정치를 버리고 폐륜적인 짓을 많이 했었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좀 대표적인 폭군 중 하나로 항상 꼽히는 사람이 충혜왕입니다. 고려의 경제랑 그런 것도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이때는 당연히, 왜냐면 이제 원나라에 너무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도 너무 많았었고, 근데 그거에 별로 이제 딱히 신경을 쓰지 않았었던.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위자왕도 비슷한 식으로 이제 이상해졌던 거야? 아니면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의자왕은 오해도 있고요, 편견도 있습니다. 의자왕은 망국의 군주죠. 백제의 마지막 왕이다 보니까 나라를 망하게 했었던 왕이기 때문에 의자왕과 관련된 기록들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초반의 기록들, 의자왕이 처음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했었던 일들을 보면 멀쩡합니다.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잘했어요. 이때 당시에 백제가 가장 많이 치고받았었던 나라가 신라인데, 신라의 많은 성을 빼앗기기도 하고 신라에 맞서서 굉장히 다양한 정복 활동을 했었던 왕이었어요. 근데 어느 기점이 탁 하고 되면 끈을 놔버립니다. 이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시점이었는지 역사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태장이 바뀌어요. 바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왜 바뀌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유력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원래 태자였었던 사람 밑에 함께하는 세력이 있을 거고, 새롭게 태자가 됐었던 사람들과 또 함께하는 세력이 있을 텐데, 그들 가운데에서의 권력 다툼이 있었고 그 권력 다툼 때문에 태자가 변했고, 이러한 것도 우리가 추측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태자가 변했다는 건 원래 의자왕이 다음의 왕으로 결정했었던 사람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권력 구조 안에서 의자왕의 힘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어요. 추측이지만. 근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되면 의자왕과 관련된 기록에서 자주 보이는 이야기들이 정치를 놓고 파티를 또 즐기고 여색을 탐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충덕으로. 삼천궁녀 이야기는 아주 나중에 조선시대 이후로 붙여진 이야기지만 여색을 탐하고 파티를 즐기고 술과 뭐 향락을 즐겼다라고 하는 기록은 당대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에도 남아있는 거죠. 근데 태자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유럽처럼 무조건 첫째 아들 아니에요? 원래는 첫째 아들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태자가 변했다는 건 다른 세력이 들어왔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아, 다른 세력. 영국에서 빅토리아 되게 보수적인 왕으로 유명하잖아요. 한국에서도 그 수준의 보수적인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놀진 않고. 일만 했던 예. 세종이죠. 세종대왕. 세 가지 복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복군이라고 오해받는 왕도 있다. 혹시 그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인물도 있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조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의미에서 폭군의 이미지도 있고, 폭군까지는 아닌데 그냥 그런 왕 아니야? 라고 하는 이미지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조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는 건 세조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과정이 깔끔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화제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라고 하는 그 영화의 주요 배경이 되는 건데, 혹시 한국 영화 많이 보시나요? 네, 조금. 관상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이정재 씨가 나왔었던 그 이정재 씨의 역할이 세조입니다. 아. 수양대군이라고 불렸었던 사람인 건데, 세조는 세종의 아들입니다. 아, 그래요? 세종의 둘째 아들. 첫째가 있겠죠? 네, 저쟤 어디 갔어요? 첫째가 문종입니다.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얼마 안 있다가 죽었어요. 아이고, 왜 죽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단종입니다. 단종이 왕이 됐어요.
근데 12살이었습니다. 오. 원래는 조선은 12살의 왕이 되면 너무 어리잖아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죠. 보통 누가 도와주냐면 왕실의 여성들이 도와줍니다. 엄마 혹은 할머니. 왜? 남자 친척들이면 왕을 노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도와줍니다. 근데 단종은 12살의 왕이 됐을 때 엄마가 본인을 낳다가 얼마 안 있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인 소원왕후도 죽었습니다. 오. 그러면 왕실에 어른이 없죠. 그래서 단종을 지켜주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 영화에도 나오는 김종서라든지 황보인이라고 하는로 대표되는 권신들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나이 많은 고위 관료들을 문종과 세종이 나이 어린 왕을 보필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이들이 단종 시절이 되면 힘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김종서 황보인으로 대표되는 나이 많은 고위 관료들이 단종에게 왕이 해야 할 업무들 중에 몇몇 가지들을 이들이 먼저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인사입니다. 인사권. 어떤 자리에 누구를 앉히고 이 직책은 누구를 맡아야 되고 인사권을 행사를 할 때 요들이 먼저 예를 들면 결제 서류를 올려야 되잖아요. 다음에 누구 올리시면 됩니다 라고 할 때 미리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요. 이 사람 하시면 됩니다. 그걸 황표정사라고 불러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걸 당시의 세조, 수양대군이에요. 수양대군이 지켜보다가 이건 문제가 있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조선이 망해가고 있는 걸로 볼 거냐 아니면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될 거다라고 보느냐는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수양대군과 수양대군 옆에 있었던 측근 세력들은 이러다가는 조선이 망할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게 계유정난, 김종서 황보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단종에게 찾아가서 이제 정상적으로 돌렸으니 정리합시다. 내가 이 나머지 것들을 정리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은 맡을 수 있는 직책을 다 맡아요. 세조요? 수양대군일 때 왕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짜쳐 보이지 않나요? 황표정사 하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조카가 있는데 본인이 뭔가를 다 장악하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핑계를 대요. 그게 뭐냐면 세종의 셋째가 있었어요. 셋째 안평대군입니다. 이 안평대군이 김종서 황보인 고위관료와 짬짬이를 해서 왕이 되려는 역모를 일으키려고 했다라고 해서 안평도 제낍니다. 자, 그러면 단종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아니죠.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혼란스러워. 쫄아 있는 거죠. 무섭죠. 12살이에요. 아직도 12살이에요? 다 1년 안에 다 일어났던 일이에요? 와. 12살 때입니다. 12살에 왕이 됐는데 작은아버지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셋째 작은아버지를 죽였어. 엄마 할머니도 죽었고. 그리고 자기를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던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무서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단종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세조랑 친해지기? 오히려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못하죠. 힘이 이미 다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도망갈 수 있다. 도망갈 수도 없죠. 왕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왕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상왕이 되고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죠. 왕자리를 작은아버지한테 물려줘요. 오. 그리고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상왕으로 올라간 단종 주변을 또 괴롭혀요. 어떤 식으로 괴롭히냐? 상왕을 다시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 사람들이 사육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왜? 조카를 상왕으로 올리고 쿠데타를 일으켰었던 세조가 직접 왕을 한다?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단종을 다시 왕으로 옹립시키려고 했고 그걸 단종 복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을 싹 다 죽여요. 단종을 아예 상왕에서도 물리고 노산군이라는 이름으로 강등시킨 다음에 지금의 영월 지역으로 유배를 보내고 여기서 6개월을 살다가 또 금성대군이라고 하는 또 작은아버지가 노산군으로 강등돼 이 사람을 왕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금성대군도 죽이고 노산군으로 강등돼서 영월로 가 있던 단종도 기록에는 자결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도 추측컨대 죽였을 것으로 보는 거죠. 와. 그래서 그게 영화의 내용이에요. 자, 이러면 세조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기까지만 보면 복근 복군인가요? 복근인 것 같아. 자, 근데 여기서도 갈라지는 게 있는 거예요. 김종서와 황보인을 비롯한 인간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라고 봤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왜 이 나라를 망치고 싶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권력을 위해 왕이 되고 싶었고 권력을 위해 찬탈한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만약 단종이 계속 김종서 황보인들과 같은 이 사람들한테 끌려다니고 막 이랬다면 이게 무슨 왕조야. 이거 바로 잡아야지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도 소수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했어도 그냥 단정한테 자기 아버지가 대화를 할 수. 아, 그렇죠. 오히려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쿠데타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선에 있었던 많은 사대부들, 사림들이라고 불리는 성리학자들이 보기에도 이건 말이 안 돼요. 세조가 조카를 패하고 왕이 됐었던 사건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현종, 종, 영조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되면 노상군을 다시 단종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사육신을 다시 부활시키죠. 사육신으로 죽음을 맞이했었던 사람들을 조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었던 사람들로 또 올려주는 그런 사업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에서도 그 이후로 내려가면 세조라고 하는 인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 이러면 세조는 폭군인가요? 투표할까요? 조금 맞다고 봐요. 근데 세조 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세조가 왕이 된 다음에 했었던 일들 중에는 성종 때 완성됐다라고 하는 경국대전, 그걸 세조 때부터 만들기 시작한다거나 역사서를 편찬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난 뒤에는 성군이라고 불릴 만한 행동을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왕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아예 하지 않았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뭐 그 자리를 그렇게 원했다면 그러면 조금이라도 열심히 해야죠. 폭군이라는 거는 그래도 나를 흔들리게 하고 힘들게 했다는 건데 이거 맞잖아요. 좋은 일도 하긴 했었지만 어쨌든 나라가 한번 뒤집어졌으니까 세조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조선시대에도 폭군의 이미지는 갖고 있었던 왕이다 라고 하는 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다양한 왕, 폭군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한국에도 세종대왕이랑 달리 좀 안 좋은 왕도 있었던 거 좀 아쉽지만 그래도 좋은 역사 배웠고 세조도 앞으로 좀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래서 오늘도 같이 배워서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도 모셔서 또 한 번 한국 역사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